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비상 상황이 고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기각되면 항고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다시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다시 최고위를 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밤늦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이 빚어진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변 없이 당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3% 올라 6월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줄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뜻을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면 당분간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K2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지난달 27일 국내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첫 번째 후속 계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환자 수는 계속 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걸로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에서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삼권 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징계 상황과 최고위원회 사퇴서는 이것이 종합해서 보면은 비상 상황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숙고하던 법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국이 의결과 소집 등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전환의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대표가 권리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더라도 당대표직이 비어있는 권리로 볼 수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서 권리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비대위 출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가 반대하는데도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상황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만든 것에 가깝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출범한 비대위가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전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수가 없게 돼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비대위에 대해 출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해석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8일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렇게 법원 결정으로 열흘도 안 돼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즉각 이의 신청으로 대응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비상대책위 체제에 대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구를 방문했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황급히 발길을 돌려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당 비상 상황에 관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건 황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당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는데 법원이 돌연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음 주 이후 판단할 거라던 재판부가 1박 2일 연찬회를 마친 직후 처분 결정을 발표한 게 의심스럽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당의 자율적 판단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과 해석에까지 들이댄 잘못된 판단을 한 법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하는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은 돌고 돌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권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의 신청과 추후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비대위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 때마다 당이 크게 흔들리는 추가 악재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격한 내용 끝에 가까스로 출범한 비대위마저 급작스레 기능이 중지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혼돈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젯밤 10시쯤 SNS에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고 딱 한 분 모자란다며 지금 결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성접대 의혹 등 여전히 암초가 많습니다. 경찰은 성접대했다고 주장해온 업체 대표 조사를 마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에 주력해왔습니다.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 대표를 만나려고 최근 2달 동안 6차례나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이 전 대표에게 2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와 관련해서 화장품 세트를 보냄으로써 약 900만 원의 현물 접대가 있었다는. 하지만 7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 전 대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대표 진술 외에 이 전 대표의 성접대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도 넘기 힘든 벽입니다. 성접대가 의심되는 시점은 9년 전인 2013년 7월과 8월로 성매매 처벌법 공소시효 5년을 훌쩍 넘겼고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여러 차례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이 전 대표 조사와 관련해 외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 부담입니다. 지난 6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책임자를 질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이 빚어진 당헌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됐죠. 내일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이 큰 이변 없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헌 개정안을 제적 과반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난 24일 유례 없는 부결 이후 이틀 만에 권리당원 투표 신설을 빼고 당헌 80조만 고쳐 통과시킨 겁니다. 지난번 중앙위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헌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은 앞서 당헌 80조 세부 조항을 두고 전당대회 준비와 비상대책위를 거치면서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란 지적이 나왔고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 의결보다 우선하는 신설 규정 또한 당선 지지층인 개딸들의 당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서 당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사당화 논란이 증폭됐지만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의원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강제력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로 만들지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 등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다시 친이재명계에서 이를 반박하면서 우상호 비대위 출범 뒤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고 의결 기구와 방식을 바꾸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당 안에서 이런 논의 절차가 전혀 없이 당원들의 마음 방심,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 이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80% 이상이 지지하고 나오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에 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과 전북에서조차 당대표 경선 투표율은 30%대에 그쳤습니다. 내일 전당대회에서 줄곧 우위를 보여온 이재명 의원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을 확인하거나 박용진 의원이 막판 선전을 하더라도 통합된 민주당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개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기록관 측과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관련 문건 목록부터 우선 확보했습니다.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납포돼 북송되기까지 8일 동안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1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건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과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건 당시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일일 안보 상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북송을 결정한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강제 북송 자체는 이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 의사결정 구조를 재구성해 판단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 확보 절차는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과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강성기 당시 해경 정복과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 측은 지난주쯤 검찰로부터 국정원 고발장을 받은 데 이어 압수당한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이 끝나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이후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느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환자 수는 계속 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중환자 증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감소세가 확연해졌습니다. 0시 기준 10만 1,140명, 9일 전 18만 명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고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4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아직 절반을 밑돌며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2, 3주간 환자가 더 늘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증 병상의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 사례가 관찰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환자 병상을 진짜 중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일주일에 4번 하던 평가를 매일 실시하고 퇴실 이행 기간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입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목표치였던 10,000곳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원스톱 진료에 힘을 쏟는 건 검사에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중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진단 즉시 약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 날 들어가느냐, 며칠 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병입니다. 지난달 1차 점검에 이어 원스톱 진료기관 3,500여 곳을 추가 점검했더니 97.6%가 방문 당일에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의 9 이상이 모든 필수 기능을 수행했고 4곳 중 3곳은 인근 격리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즉각적인 입원 연계도 가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20%에 머무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교육을 강화하고 취급 약국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만 1,0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6,000명 가까이 적고 한 주 전인 지난 19일보다 약 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9만 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4차 접종 대상도 50대와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이용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되면서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과 방문 접종팀 운영 지원, 4차 접종 안내 등에 쓰입니다.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발인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무거운 숙제를 남긴 세 모녀의 마지막 길에는 유족들은 없었고 지자체 관계자들만이 함께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들이 세 모녀의 위패를 들고 빈소를 나섭니다. 먼 친척마저 시신인수를 포기해 유족이 함께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 모녀는 화장을 거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지난 21일 세 모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택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 3남매 이렇게 5식구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10여 년 전 사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큰아들과 아버지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과 희귀 난치병을 앓던 세 모녀는
결국 그냥 가려 했는데 한자 적는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말을 남긴 채 극단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병가들은 오랜 기간 투병 생활과 생활고로 인해 어려운 삶을 이어오다 고통과 애로움 속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질 때까지도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주소지인 화성에서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겁니다.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려 관리 대상이 됐는데도 복지 시스템은 끝끝내 위기의 세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소만 놓고 살지 않는 분이고 또 이제 그 지인하고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이제 비대상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에 이어 2년 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들의 현실이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번에도 우리 사회는 세 모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청원구 내수읍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집 베란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숨진 남녀의 관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식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창고가 비어 있어서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한때 전력이 끊기면서 위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고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현지 시각 25일 한때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이 유출될 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전소 주변에 불이 나 전력이 끊기면서 방사능 유출 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Якби після блекауту не спрацювала автоматика і наш персонал станції, то ми би зараз вже були змушені долати наслідки радіаційної аварії.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러시아 쪽으로 빼내기 위해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의 일부 원자로가 우크라이나 전력망과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핵 사고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원전에 포격을 가해 정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Це просто, я раніше думав, що, в принципі, в атомні станції, напевно, не стріляють. навіть при війні, не стріляють.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전화회담을 나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전소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we have said Russia should agree to demilitarize the zone around the plant and agree to allow an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sit as soon as possible to check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ystems. IAEA 사무총장은 시찰단 파견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담이 성공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의 방문이 내주 초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소식통을 인용해 IAEA 시찰단의 자포리자 원전 방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시기는 다음 주로 잡혔고 이르면 29일 방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도 급등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PCE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이 거의 봉쇄됐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3% 올랐으나 6월에 6.8%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과 중국 양측 관계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본사를 둔 등록 회계법인을 미국 법에 따라 점검 조사하기 위한 첫 단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알리바바 등 최소 163개 중국 기업이 2024년 초 상장 폐지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한중 수교 30년, 중국에서 한류 상품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지역이나 소비 특성별로 쪼개서 접근하는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중국판 유튜버 왕홍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국 화장품을 판매합니다. 这个如果你们想了解的话，也可以扫这个在哪里买？在这里，宝贝，先截个图吧，快截个图。 K-뷰티와 K-푸드에 이어 K-팻까지 한류란 이름 아래 150개 업체가 모였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중국에서 더 잘 팔리는 우리 기업의 간편식품. 겉으로 보기엔 한국 제품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국 진출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이 업체가 현지화에 주력한 흔적인데 2017년 사드 역풍을 피해갈 수 있던 이유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만 못한 한류에 대한 반응을 사드 사태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현지 업체들에 이어 세계 유명 상표들까지 판촉 경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14억 소비시장 중국입니다. 중국 소비자들도 그만큼 눈이 높아졌습니다. 国产品牌的崛起，可能会占据一些市场，其他国家的这些品牌一起进入的话，可能价格优势没有那么明显了。 한국 상품을 포장만 바꿔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워낙 시장이 크고 또 세분화된 그런 어떤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상관습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특성이라든지 또 민족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세계 3대 소비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미국이나 유럽처럼 치밀한 시장 조사와 현지화 전략이 부족한 건 아닌지 반문해 볼 시점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현지 시각 26일 폴란드 모롱크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1차 이행 계약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에 대한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수소 충전소에서 차량 한 대당 1kg씩만 수소를 충전해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0km 남짓 운전할 수 있는 정도라는데요. 고유가로 수소 생산량이 감소해서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수소를 충전하러 온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직원들에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이곳 충전소에는 차량 한 대당 수소를 1kg씩만 제한적으로 충전한다는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수소 1kg은 가득 채웠을 때의 6분의 1밖에 안 돼 100km도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와서는 1km밖에 충전이 안 된다고 해서요. 여기서 일단 충전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다른 충전소. 재고 소진이라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손님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현재 재고 소진으로 충전이 불가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충청뿐 아니라 강원,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수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해 수소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겁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쓰고 있는 수소는 대부분 부생수소, 즉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찌꺼기 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수소의 생산까지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강원도 삼척시에 천연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졌지만 본격 생산은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가능한 상황. 공급이 급한 지역에 먼저 수소 차량을 보내도록 하고 생산업체들과 긴급 공급을 협의하고 있지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소차 운전자들은 수소 생산과 유통이 불안정해 불편을 겪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물류가 봉쇄되면서 전국 수소 충전소 수십 곳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올해까지 수소 충전소 310곳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아직 12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뭐 여행을 간다든지 좀 장거리를 간다든지 항상 머리에는 수소를 생각하고 다녀야 돼요. 충전소를 생각해야 되고 플랜을 짜서 안 다니면 중간에 세워야 돼요, 차를. 친환경 신성장 동력이라며 정부가 야심차게 키우고 있는 수소 산업. 환경 보호를 위해 수소차를 선택한 시민들이 더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과 교육청 공무원이 피말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통합구역 배정으로 시작된 작은 민원 제기가 발단이라는데요. 해당 공무원이 욕설을 하자 민원인이 민형사 소송을 걸었고 또다시 보복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시작은 공무원이 전화상으로 내뱉은 욕설 때문이었습니다. 야, 까불지 마. 이 진짜? 지금 저한테 욕하셨습니까? 녹음해. 왜 욕을 하십니까? 욕을 들은 아파트 주민 A씨는 춘천교육지원청 공무원 B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청은 B씨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지만 경찰과 검찰은 전화상 욕설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했습니다. 이후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100만 원 소송을 건 A씨. 1심 재판부가 기각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합니다. 이에 공무원 B씨도 협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1,000만 원 맞고소에 나섭니다. A씨가 초등학교 통합구역 배정 간담회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주민 자녀를 가까운 초등학교에 배정하지 않으면 2,800세대 주민들이 출근 저지 행동에 나서겠다. 담당 공무원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모른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를 녹음해 놓은 A씨. 출근 저지 발언은 간담회 자체에 언급이 없었고 공무원 비하 발언은 다른 주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어렵게 믿었나 봐야. 그냥 담당 주무관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신경 안 쓴다. 이런 소문은 A씨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공무원으로부터 보복 소송에 당한 것이라며 B씨가 증인까지 거짓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당한 것보다요. 이분들이 증인으로 써주고 증인 진술을 써주고 법정에서 제가 협박을 했다라고 위조한 것 자체가 더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B씨는 반복적 민원 제기에 수차례 고소를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다며 이에 자신도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간담회 녹취는 편집된 것이고 여전히 협박과 모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게 너무 많다고 일부분만 편집해서 갖다 좀 그대로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공증받아갖고. 그럼 누락된 게 많아요. 일단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인 진술이 엇갈리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갈등관계 민원인에게 욕한 공무원, 민원 제기에 이어 민형사상 고소를 남발한 주민, 그리고 이어진 보복 소송까지. 작은 용서와 배려면 해결될 일.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피말리는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주 선진국들은 더 좋은 위성을 쏘아올리는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위성이 보내온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산업이 새 경쟁 무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성 영상 속 산림벌채나 산불, 싱크홀 등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계속된 벌채와 화재로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 면적의 7배에 가까운 4,000km 제곱이 파괴됐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집계할 수 있는 건 인공위성이 보내온 영상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억 픽셀에 달하는 위성 영상을 여러 장 분석해 원하는 정보를 얻는 건 컴퓨터를 활용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시는 것 중에 RGB 같은 경우에 색감 지수가 저희 육안으로 구별이 좀 가능한데 또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변 배경과의 환경을 바로바로 저희가 육안으로 구분을 해서 그 특징을 잡아내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위성 영상 속 파괴된 숲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물론 적외선, 근적외선 등 11개 파장 정보를 이용해 벌목 지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삼림과 삼림이 아닌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한 겁니다. 위성 4기가 촬영한 영상 10만여 건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술의 삼림 벌채 탐지 정확도는 91%를 넘어 지난 6월 위성 영상 처리 기술을 겨루는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로 벌채뿐 아니라 산불과 싱크홀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고 홍수와 가뭄까지 탐지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이 보내온 영상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인공지능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위성 영상 속에 찍힌 원유 저장소 덮개와 지붕 그림자 등을 분석해 각국의 원유 저장량뿐 아니라 일일 변동량, 향후 수요까지 정확히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위성 개발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위성 개발이 아니라 위성 영상의 활용이 더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현재 위성 영상 활용 시장 규모가 연간 3조 원 정도이며 2030년쯤엔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성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위성 영상 분석 경쟁 시장에서 한 발 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늦여름 더위를 날려줄 오락 영화들이 스크린과 OTT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645, 블리트레인, 그리고 1988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 서울 대작전이 통쾌한 웃음을 선물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말년병장 천우의 발밑으로 날아온 로또 한 장. 우연히 준 로또가 57억 원, 1등에 당첨되지만 바람에 날려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로또는 북한 병사에게 발견됩니다. 당첨금을 차지하기 위한 남한군과 북한군의 기상천외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남북한 병사 역할을 나눈 고경표, 이희경 배우의 진지한 코믹 연기 대결이 폭소를 유발합니다. 웃기려고 하지 말자. 일단 최대한 그 상황에 몰입하고 그 상황의 진정성을 갖다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유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해야 보는 관객들이 더 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들 보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레이싱의 진심인 젊은이들이 도심을 질주합니다. 국제 레이스 출전을 위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합류하게 되고 정권 비선 실세에게 접근해 비자금 운반책으로 고용됩니다. 넷플릭스의 세 번째 오리지널 한국 영화로 올드카와 빈티지 패션, 강렬한 힙합을 장착해 1980년대 서울의 뉴트로 감성을 뽐냈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영화예요. 오락영화. 같이 우리 차에 탑승한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브래드 피트의 방한으로 화제를 모았던 블리트레인도 극장에서 시원한 액션을 이어갑니다. 교토행 초고속 열차에 탑승한 킬러 레이디버그는 손쉽게 미션에 성공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킬러들을 상대로 쫓고 쫓기는 난투극에 휘말립니다. 화려한 액션과 유머로 무장한 B급 감성 영화로 키싱부스의 조이 킹과 에런 테일러 존슨,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가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이대호의 결승 만루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꺾고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롯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3회 말 터진 이대호의 결승 만루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으며 삼성을 8대3으로 이겼습니다. 롯데는 LG에 3대1로 패한 4위 기아를 4경기 차이로 추격했습니다. 수원에서는 KT가 SSG를 12대3으로 크게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은 NC를 6대3으로 이겼고 한화는 두산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이 빚어진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내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이변 없이 당대표에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3% 올라 6월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전달 대비 기준으로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줄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환자 수는 계속 늘면서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당대표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대표와 최고위 의견이 다른데도 비대위를 설치하는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고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일단 자초되면서 여당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대위 다음 수순으로 예정됐던 차기 전당대회 개최 역시 뒷전으로 밀리며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 체제에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이의 신청을 했고 항고 등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며 당의 향후 대처 방안은 내일 열리는 의총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갈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 나머지 비대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되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가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다수의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상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주호영 위원장은 물론 비대위원까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권 주자 사이에 이견을 좁혀오던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논의 자체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대위 꾸려서 조기 전당대회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들은 검토를 거쳐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집권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 경쟁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권 초 안정적인 국정 뒷받침은커녕 내부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길어지며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에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역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내부 단합을 독려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정 간에 정말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건 공교롭게도 당정이 힘을 합치자며 화이팅을 외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윤 대통령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 일정을 소화하던 시각이었습니다. 결정 내용이 전해진 뒤에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짤막한 한 줄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차츰 반등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려는 찰나 생각지 못한 변수가 돌출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온 만큼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당 내홍이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응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것이 드러난 이후 여당의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원 결정이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내홍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건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대표가 업무를 볼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규정하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공백이라는 혼란을 딛고 권성동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는 듯했지만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흘 뒤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 혼란과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자진 사퇴를 선언했고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회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곧바로 다음 날 의원총회가 열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당론을 모았고 하루 뒤 최고위원회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이때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는데 아직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고치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호영 비대위 출범 과정을 언급하며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최고위원도 얼마든지 다시 뽑을 수 있었던 만큼 당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당원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도 반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 맞는데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즉각 이의 신청에 나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항고 절차도 밟기로 했는데 당내 혼란을 두고 끝내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법원의 손에 당의 운명을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 하나가 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서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해 전통적인 텃밭도 다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규제 새로 고침,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선명한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총출동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규제혁신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민생과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법령 한 줄, 이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습니다. 10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자리에선 일자리는 세금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들어진다면서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건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32개 조항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뜨거운 열기 속에 대구 서문시장도 찾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12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을 잊지 않겠다, 기운을 받고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운 받고 가겠습니다. 점포 구석구석 상인들과 호흡하면서 추석 물가도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 사지 뭐. 어? 네. 이거 하고 여사님 쓰실 거고. 화이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일정은 건희사랑 팬클럽을 통해 노출된 시간보다 30-40분 늦게 시작됐는데 다행히 경호상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경기와 서울 지역을 끝으로 지역 경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기와 서울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치른 뒤 오후 6시 반쯤 경기와 서울 지역 개표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합니다. 내일 오후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는 지역별 당원 투표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당원 여론조사 5%를 더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론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내일 이재명 의원의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유력해지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전국 한복판에 열린 여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과 기자회견부터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120여 곳에 달하는 대대적 압수수색, 그리고 경찰 조사 뒤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습니다. 피의자 김혜경 씨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오는 30일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를 본 뒤 다음 주 후반쯤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란 점에서 그 파장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임박한 공소시효에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시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본격적인 공방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관심은 역시 김혜경 씨의 혐의 결론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없이 오랜 기간 법인카드 유용이 이뤄지긴 어려웠을 거라 보고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 금액은 2천만 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은 김 씨와 직접 관련된 금액은 180만 원 정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경찰은 김혜경 씨가 동석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의원 측은 김 씨가 결제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의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 앞선 두 혐의보단 약하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 결론도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은 3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전용 69제곱미터가 지난달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일주일 뒤 11억 8,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였던 15억 4,500만 원과 비교해 3억 6천만 원이나 급락한 것입니다. 지금 매매 거래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뭐 시세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안 돼요. 지금 금리 충격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일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과 일산의 아파트값은 정비사업 지연 논란 등으로 한 주 만에 낙폭이 2배로 확대됐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에 스타트하는 시점이 이제 2024년이 돼버리면은 그때까지 그 시간을 주민들이 과연 버티겠느냐 이거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지들이 이제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기 신도시가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1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8%로 내림폭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25개구 모두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0.11%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조사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며 거래 절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에다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하락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주택시장은 침체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경우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로 인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내년 초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마포구 충정로역 남쪽 일부 지역과 영등포역 남쪽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까지 서울자치구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모두 8곳으로 신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 택지로 주택 10,000가구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채권자의 90% 이상,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과거의 회생 절차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임직원 임금 삭감, 복지행사 중단 등 강한 회생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달라집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고 소득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바뀌는 내용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에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겁니다. 소득 요건이 연간 3,400만 원에서 강화되면서 전업주부 등 27만 3천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불과하고 4년 동안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경감돼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나머지 2%, 월급 이외 소득이 역시 1년에 2천만 원을 넘기는 45만 명 정도는 한 달에 평균 5만 1천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내년에 7%를 넘길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65%, 560만여 가구는 오히려 한 달 평균 3만 6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기준인 재산과 자동차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은 정률제로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의 건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건보료 누적 적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옹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우려가 제기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시로 옹벽 균열을 시멘트 등으로 막아왔는데요.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게 문제가 된 석축입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고 돌과 시멘트로 이뤄진 옹벽입니다. 이 위로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대규모 아파트 공사 이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옆으로 보면 균열에는 시멘트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옹벽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이어지는 시멘트 자국, 즉 균열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비가 온다는 예보만 있으면 자불안석으로 잠을 못 자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교가 지금 5일째 등교 거부인데
석축 바로 위에 있는 학교 별관 건물 상태도 비슷합니다. 건물 벽면 등 곳곳에는 균열이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건물과 도로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비가 와서 어딘가 물이 고여서 그 물 고임이 어디론가 빠지지 못해서 터져버릴까 봐.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무너져 내릴까 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빨리 최대한 방지책이라도 내달라. 전문가는 두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석축과 학교 건물 자체가 1970년에 지어져 과거 공법이 쓰였을 뿐 아니라 5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점입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학교 주변으로 2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축 균열난 거하고 건물의 균형을 한 거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석축하고 건물의 지반을 아우르는 정밀한 지질 조사와 사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매년 시행하는 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9일 개학 이후 매일 100명 넘는 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긴급 정밀안전 진단을 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부근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여성 A씨가 골절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분쯤 강원 강릉시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소렌토 차량이 건어물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3살 남성 운전자와 51살 여성 동승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 내부에 사람은 없었지만 돌진한 차량의 가게 전면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 기물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통과시키겠다고 고건한 가운데 중국 군함의 중간선 침범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력 시위를 하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원 의원이 또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4일 타이완 해협에 수주일 안에 군함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에 중국이 타이완 봉쇄로 맞섰지만 자유로운 항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from operating in the seas and skies of the Western Pacific, and that's all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just like we've done for decades. 하지만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날 때 중국의 중간선 침범을 묵인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중간선 침범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함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미국이 설정한 중간선을 스스로 포기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이렇게 해도 중국은 미국 군함의 항로를 추적하며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들어 미국 정치인 가운데 4번째로 블랙번 상원 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Us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help and support Taiwan as they push forward as an independent nation.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해치는 미국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타이완 방문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해법 등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관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한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힌 뒤 양국 고위 당국자가 다시 만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화의 핵심 의제는 임박한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였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을 전하면서 일본도 성의 있게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설명을 경청했지만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만남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죄 문제 등을 포함해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화가 결정되더라도 경매 등 절차가 남은 만큼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간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도 나섰습니다. 한일 양국 정치와 경제, 학술 등 전문가들이 모인 한일 포럼은 조속히 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수출 규제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大方の雰囲気として日本側もこれは望ましい政策ではなかったと思う方がおそらくマジョリティです。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 안보 협력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참가자들은 진단했습니다. 포럼 측은 전략 대화 채널 재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제언 내용을 종합해 양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중인 가운데 나고야 시청 등에 폭죽이 배달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시청과 자신의 사무소에 폭죽이 든 수상한 우편물 3건이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폭발 장치의 일부로 보이는 전선 등이 들어있었지만 개봉할 때 폭죽이 터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고야시가 운영하는 시민 갤러리에서는 소녀상 등을 포함한 전시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류가 제작한 최고의 망원경 제임스 웹이 목성을 관측한 사진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극지방의 오로라도 화제지만 목성 적도를 감싸는 고리가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 목성의 모습입니다. 목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11.2배, 부피는 1,300배가 넘고 무게는 318배에 달합니다. 태양계 밖 외계 은하를 촬영해 화제를 모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는 목성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목성의 가장 큰 특징인 붉은색의 큰 반점, 대적반은 대기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이 아닌 흰색으로 나타나고 전체적인 목성 대기의 색도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근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이미지를 합성한 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재가공했기 때문입니다. 목성 주변까지를 담은 사진에서는 목성 빛의 100만 분의 1 정도 밝기에 희미한 고리가 나타났습니다. 1979년 보이저 1호와 1990년 갈릴레오호에 의해 확인된 목성의 고리가 처음 우주 망원경으로 포착된 것입니다. 토성 외에도 목성과 천왕성, 해왕성의 고리가 있습니다. 목성의 고리는 비교적 최근에 그 존재가 밝혀졌는데 작은 먼지와 얼음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리 바깥으로는 목성의 10개 위성 중 아말테이아와 아드라스테아 2개의 작은 위성의 모습도 찍혔습니다. 목성의 북극과 남극은 푸른색으로 밝게 빛납니다. 지구처럼 태양에서 날아든 전하를 띤 입자가 목성의 극지방 대기와 부딪히며 나타나는 오로라입니다. 나사 연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더 자세한 목성의 모습과 구조, 위성에 대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산지대로 이미 초가을 날씨를 보이는 전북 무주에서 3년 만에 반딧불 축제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의 조각들이 초가을 저녁을 수놓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진 숲에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들. 깨끗한 환경에서만 산다는 천연기념물 반딧불이입니다. 노란 빛이 아른거리는 산골 풍경의 무주 반딧불 축제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올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서식지 탐방객 수를 어느 정도 제한했습니다. 자연에서 관찰하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만 예약받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어서 이곳 반딧불이관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딧불 축제의 주 무대가 어둠이라면 주연은 빛입니다. 줄에 매단 숯 봉지에서 떨어지는 불꽃을 보는 우리 민속놀이, 낙화놀이가 축제 기간 주말 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선선해진 낮에도 찾을 수 있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련됐습니다.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환경축제, 빛이 생존하는 밤축제, 전통문화로 무주다움을 한껏 살린 흥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한 환경문화행사. 맑고 까만 무주의 밤을 밝힐 반딧불 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국 1호는 네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서임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거행되는 오늘 서임식은 입당송과 신임 추기경 대표의 인사, 교황의 기도와 훈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흥식 추기경을 포함한 20명의 새 추기경이 서임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임식에서 새 추기경에게 빨간색 모자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 명의 본당 지정 칙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북 영주 부석사의 주요 건축물이 보물이 됩니다. 문화재청은 영주 부석사의 안암루와 범종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안양루는 16세기 사찰의 문위에 지어진 건축물, 문루의 대표적 사례이고 범종각은 18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종각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안동 권씨 충재 종택권역에 있는 정자인 봉화 청암정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자기 관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줄이는 거 운동 다 같이 했었어요. 체중이 불어날까 걱정돼 항상 식사량과 칼로리에 신경을 쓰는 여성들에게는 날씬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델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더 크고 날씬한 몸매를 원합니다. 남들이 통통하다 그래서 하체를 좀 더 빼고 싶어요.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날씬해지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누가 팔로 안 굽힙니까? Oh my god, so hard. 다리 올려준다, 다리. 엄마. 이름도 아예 DDD, 댄스 다이어트의 줄임말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니까요, 더 재밌게 운동할 수 있어요. 기천모 수련법을 응용해 만든 다이어트 체조를 한 뒤 지방분해침, 한약을 병행해 살을 빼주는 이 한방 프로그램은 아낌없이 투자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안 아파요. 괜찮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식사도 거르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날씬해지려고. 굶어서라도 살을 빼겠다는 게 많은 젊은 여성의 생각입니다. 과장 광고를 믿고 다이어트 식품만 먹다가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쉽상입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살 빼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네,
아침엔 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도 2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덜 덥겠습니다. 지금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에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정도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충남과 남부 일부에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18.9도, 부산은 22.4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유지 발언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무려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5월 18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폭 하락인데요.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